네, 안녕하세요. 2022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제11회 환경 정화 봉사 전국 청소년 실천 대회 본선 진행을 맡은 정은입니다. 이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는 전 국민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환경 교육의 중요성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발표자 순서를 먼저 정하고 그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발표랑 이제 질문에 따른 구술 면접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대회가 시작되고 진행위원을 방해하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어서 그 발표하는 발표자가 발표에 방해를 받는 일이 벌어지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화면 얼굴이랑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화면 공유해 주세요. 자, 카메라 열어서 여러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호 학생 얼굴 보이게 해 주세요. 김준희 학생도 화면에 얼굴 보이게 해 주세요. 캐릭터 말고 본인의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학생 카메라 활성화 안 되나요? 김준희 학생 목소리가 들리면 자기 그 아바타 밑에 있는 네, 카메라 그림을 눌러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바꾸세요. 카메라가 안 돼요? 혹시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탑인가요? 아니요, 노트북인데, 그 이거, 카메라 활성화가 안 되나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심사위원님들이 여러분이 발표하는 모습이나 시선 처리나 목소리나 자세를 다 보면서 평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화면이랑 마이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정이 안 된다면 지금 우리 준희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안 되면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노트북을 점검해 주세요. 카메라가 왜 안 되는지. 네, 네, 나머지 친구들은 다 카메라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접속하고 들어와 있는 학생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따가 우리가 발표 순서를 추첨을 해서 자리를 옮길 건데요. 자리를 옮기고 나서 자기 발표 순서가 됐을 때 화면 공유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화면 창을 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대기해 주시면 화면을 공유하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진행은 순서를 정하고 난 이후에는 발표 3분, 그다음에 구술 면접이랑 질문 응답하는 시간을 3분 정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 음, 양해를 하나 부탁드릴 것은 아직 그 방에 못 들어온 친구들이 있고요. 지금 이 메타버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그 컴퓨터 상황에 따라서 못 들어오거나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당황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들어오는 친구들에게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친구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준희 학생 카메라 됩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발표 순서를 정할 건데요. 발표 순서 추첨을 제가 진행을 하고 발표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번호 그 순서대로 앉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지금 최지원 학생이 앉아 있는 자리 있잖아요. 최지원 학생이 있는 자리가 1번이에요. 최지원 학생이 있는 자리가 1번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위로 1, 2, 3, 4 이렇게 김세훈 학생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박재호 학생 있는 자리가 이제 6번, 박준민 자리가 7번, 박서아 학생 자리가 8번, 김준희 학생 자리가 9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추첨을 하면 각자 그 자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뽑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자, 첫 번째 발표 순서 김도윤 1번 이고요. 박준민 2번. 김준희 3번. 박서하 4번. 임요엘 5번. 김세훈 6번. 박서영 7번. 이윤지 8번. 정한솔 9번. 박재호 10번. 김하울 11번. 최지원 12번입니다. 지금부터 자리 이동해 주세요. 자, 김도윤 학생 1번 기준이고요. 김도윤 학생으로부터 김도윤, 박준민, 김준희, 박서하 아직 박서하 왔는데 박서하가 준희 학생 옆에 앉는 거예요. 네, 의자를 클릭해서 가주세요. 알파벳 G를 누르고 이동하면 투명인간처럼 이동할 수 있어요. 통과해서 준희 학생 뒤에 있는 의자 앉아주세요. 저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김도윤, 박준민, 김준희, 준희 학생 뒤로 의자가 하나 비어 있거든요. 준희 학생이랑 임요엘 사이에 의자가 있어요. 거기. 그렇지. 박서하. 그 다음에 김세훈 학생 옆에 박서영이고요. 박서영 학생 결석이라서 빈자리로 남겨두시고 그 밑에 이윤지 학생이에요. 박재호는 맨 앞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김세훈 옆에 박서영 자리 비워놓으시고 그 밑에 이윤지 학생 자리인데 결석이니까 의자 2개 비워놓으시고 정한솔
결석이고요. 박재호 학생이 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치요? 그러면 하울이하고 최지훈 학생 왔지요? 하울 학생 아직 안 왔고 최지훈 학생이 김세훈 학생 옆에 빈자리 가서 앉으세요. 최지원, 지원이 학생이 세훈이 학생 옆에 빈자리. 오케이. 앉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가 김도윤 학생인데요. 도윤 학생 그 발표 자료 공유하는 게 준비가 되면 시작할게요. 지금 준비해 주세요. 네, 공유됐습니다. 준비됐나요? 도윤 학생 준비됐으면 마이크 켜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김도윤 학생 목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자, 김도윤 학생 마이크를 켜주세요. 자기 아바타 옆에. 네, 마이크 켰나요? 이야기해봐 주실래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럼 마이크 확인부터 합시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마이크를 켜고 한번 안녕하세요 해봐 주세요. 김도윤 학생 먼저 시작. 도윤 학생 소리 안 들려요. 자, 도윤 학생 소리 안 들려요. 이 마이크 문제가 의자에 정확히 앉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의자로 눌러서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나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준민 학생 마이크 켜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김준희 학생 마이크 안녕하세요. 켜고 인사 들립니다. 네, 박서화 학생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요엘 안녕하세요. 네, 들립니다. 김세훈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 들립니다. 박서영, 이윤지, 정한솔 아직 안 오셨죠? 박재호 학생 안녕하세요. 예, 소리 들립니다. 김하울 학생 안 왔고요. 최지원 안녕하세요. 예, 소리 잘 들립니다. 자, 그럼 김도윤 학생 들어왔나요? 준비됐나요? 다시 들어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김도윤 학생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 켜고. 자, 도윤 학생 소리가 안 들리네요. 도윤 학생 공유를 잠깐 멈추고요. 의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의자에 앉았는지 확인됐나요? 네, 확인됐는데 도윤 학생 마이크가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도윤 학생이 지금 담당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이크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들어와서 맨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도윤 학생 동의하면 손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네, 소리가 안 들리니까 화면은 보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들어오면 도윤 학생 발표 순서를 줄게요. 예, 지금 소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순서가 된 박준민 학생 먼저 발표하는 걸로 할게요. 도윤 학생은 지금 소리 문제를 해결하고 와주세요. 박준민 학생 공유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됐으면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준민 학생입니다. 공유해 주세요. 네, 화면 공유가 아직 안 됐어요. 아까 제때가 꽂았는데. 공유 네, 되나요?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저는,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 부족 문제 잠깐만요. 해결 하울이 프로그램- 심한데 다른 분들 마이크 꺼주세요. 시작해도 되나요? 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물 부족 문제 해결법에 대해 발표할 잠깐만요. 하울이 심한데. 저 이거 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준민 학생 주변에 스피커 있나요? 스피커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자, 다른 친구들 음소거 다 해주시고요. 자,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졌으니까 시작해 볼게요. 준민 학생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 부족 문제 해결법에 대해 발표할 금능중학교 3학년의 박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닥치게 될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할 것이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 국가의 3분의 1이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2025년에는 물 부족 국가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10년 안에 물 때문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할 만큼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세계 강수량의 1.3배나 됩니다. 하지만 국토 면적이 좁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이나 되어 강수량보다 물 소비량이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면 미래에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세계의 경제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 부족 현상으로 일어날 문제는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문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오산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몸을 씻을 수도 없는데요. 이는 위생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세균이 많아져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식량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먹는 곡식은 대부분 많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축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물 부족이 계속된다면 물을 독점하려는 계층 또한 생겨날 텐데요. 이는 곧 불평등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바닷물을 정화하여 수자원으로 사용하는 기술인 해수 담수화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하고 하수 처리수를 이용한 해결 방안 또한 고안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생활에서 물을 절약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변기에 벽돌을 넣기, 양치를 할 때 컵을 사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별개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또한 물을 아끼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물 부족은 삽시간에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므로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하여 물 부족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자연에서의 물은 자연 스스로 어느 정도 정화가 가능한데 물이 정화되는 속도보다 인간이나 다른 환경에서 오염시키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오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준민 학생이 생각할 때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되는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연적으로 물이 회복되는 그런 거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과정, 물이 정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물은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는데요. 이는 불순물이라고 볼 수 있는 플라스틱, 기름, 이것의 비율이 물의 비율에 비해 현저히 적을 때만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불순물과 물의 비율이 동일하다면 자연적으로 물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스크를 벗고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자연 정화되는 우리 친구들 모두 화면에서 마스크를 벗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발표할 때 모습을 심사위원님들이 봐야 되니까 지금 마스크를 벗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원리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친구가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 보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그 자연스러운 수질 정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예. 자연 상태에서 물이 정화되는 과정. 이 물이 정화가 되긴 돼요. 가끔씩. 이 비율이 앞서 설명했듯 물의 비율이 불순물의 비율보다 현저히 적을 때만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파도가 치죠, 바다에서. 네. 그때 이 플라스틱 이런 것이 분쇄가 된다고 해야 되죠. 정확히는 이 분쇄가 되는 과정에서 이 가루들이 나중에 바닷속에 묻히고 아니면 뭐 물에 이게 완전히 분쇄가 되면은 거의 정화가 됐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과 바다 이외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 과정은 다른 과정은 없을까요? 다른 과정이 있다면 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바로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어떤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정화의 원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아무런 손을 대지 않아도 자연 스스로가 정화되는 그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그것에 조금 더 도와줘서 환경 정화가 빠르게 될 수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자연이 자기 스스로 정화하는 원리는 뭘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 학생 혹시 추가로 설명할까요? 아니면은 넘어갈까요?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민 학생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세 번째는 김준희 학생인데요. 김준희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희 학생 소리 잘 들리고 있고요. 준희 학생 카메라 있는 거를 조금 조정해서 준희 학생의 모습이 잘 보이도록 좀 조정을 해주세요. 네,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 화면이 공유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입니다. 준희 학생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지구의 이상기후의 심각성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탄소 중립에 대해 설명할 김준희입니다. 우선 목차는 첫째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발표하고 두 번째로는 탄소 중립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탄소 중립 실천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발표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지금까지 진행되면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막화, 해수면 상승, 대멸종이 그 문제인데요. 그럼 우선 사막화에 관련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이미 사막인 곳은 회색으로 사막화 가능성이 높은 곳은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프리카는 대륙 면적의 약 2분의 1이, 호주는 3분의 2가, 미국도 서부가 사막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에 따르면 현재 약 2억 5천만 명의 사람이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지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의 기후가 상승한다면 빙하가 지속적으로 녹을 텐데요. 이 지도는 지구 해수면이 100m 상승했을 때를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북극곰은 북극의 빙하가 녹아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없어지며 큰 위협을 받고 있고, 고산지대에 사는 눈표범도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가 감소해 2070년에는 눈표범의 서식지 중 23%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산호는 온도에 민감해 해수의 온도가 1도만 상승해도 이는 산호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탄소 중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탄소 중립은 기후변화의 주요 요인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 농도가 몇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그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탄소 중립을 위해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또 개인이 실천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기후에 관련된 협약을 맺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파리 기후협약이 있는데, 체결 내용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2016년에 이미 목표를 제출했고 2020년부터는 각국의 목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총회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2020년부터 탄소 중립에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책입니다. 정제 구화를 저탄소화시키고 신유만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 나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감축과 기존 생산 체계의 대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실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같은 제품의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고, 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줄이고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코스트를 뽑아주는 등 간단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에 영향을 줄 만큼 그 배출량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면 탄소 중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하는 시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땅에 묻거나 소각할 수 없기에 퇴비하거나 사료에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처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엔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보다는 문제의 근원인 음식물 쓰레기를 잘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잘 분리하지 않으면 처리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줄인다면 탄소 중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실천으로 우리의 지구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의 지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기후변화는 지금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준이 학생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네, 하나는 아까 보여주신 거에서 지구 온난화나 지구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사막화가 되고 있는 곳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해수면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해수면이 증가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다와 접해 있는 곳이라던가 해수면이 증가해서 물이 더 많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사막과 인접 지역에서는 당연히 주변에 옆에 물이 있고 물의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막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막화에 비해서 해수면 상승은 대체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막화가 지금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원리는 뭐예요? 사막화는 이제 어, 나무라든지 그런 주변 생태계가 파괴될 경우에 이제 그 땅이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이 서서히 이제 사막으로 변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준이 학생 생각 잘 들었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뭐 더 늦기 전에 2050이라는 캠페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로 탄소 배출량 제로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준이 학생은 세계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이러한 운동의 이름,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캠페인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어, 그
RE100이라고 해요. 보통 리백이라고 하는데 리백 캠페인에 대해서 아마 더 늦기 전에 2050을 검색을 했으면 리백이 같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리백 캠페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리백은 리사이클 100이란 뜻으로 이제 뭔가 우리가 탄소를 100을 만들어내면 그것들을 모두 다시 재사용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리백이란 뜻으로 하고,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국가 간의 협약을 맺고, 또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나서서 이제 약간 음식물 쓰레기 방향을 줄이고, 또 이제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러면 이제 다음 순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서아 학생 준비됐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천천히 준비해 주시고요. 박서아 학생이 공유가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유 화면 보입니다. 네, 진행해 시작할게요.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죽어가는 지구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제주탐라중학교 2학년 박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비춰진 해양 쓰레기를 물고 있는 바다 거북이의 사진이 보이시나요? 사진으로도 알 수 있듯 육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해양에서도 생각보다 더 심각한 환경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세계의 다양한 환경 심각성과 일상생활 속 환경 보존 방법, 마지막으로 현재 제가 환경 보존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일 3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비춰진 북극곰의 사진이 보이시나요? 독일 사진작가가 북극에 갖다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으로도 보이는 북극곰의 상태에 저는 환경 심각성을 보다 더 경각심을 갖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세계적으로도 북극뿐만이 아니라 여러 해안에서도 다음과 같이 해양 쓰레기로 인해 갈라보면 쓰레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동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조차 일상생활 속 여가를 즐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이가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 사진처럼 쓸 수 있는 플라스틱과 불가능한 플라스틱은 분리하고,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물건을 만든다거나 조깅과 쓰레기 줍기를 동시에 하는 운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돼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플로깅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보존 3가지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고 나서 남는 양파망을 이용하여 으깨져 사용하지 못할 것 같던 비닐을 넣어 비닐 재사용하고 있고, 집 앞 공원에서는 가끔가다 곳곳에 보이는 쓰레기 줍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음료를 먹고서 남는 페트병은 비닐 제거하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실천만으로는 지금 환경이 쉽게 바꿔지긴 힘들겠지만, 개미 1000마리가 모이면 맷돌도 든다는 우리말 속담처럼 앞으로의 지구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작은 노력이 모여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공동체로서 환경 보존할 수 있는 바람과 함께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 있는 친구들은 다 똘망친가 본데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학생이 지금 바다 생물에 대한 거를 첫 화면에 띄워주셨어요. 이제 인상 깊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사진이기도 한데 그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 학생이 생각할 때 바닷물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멸종되거나 사라지는 우리 주변의 동식물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지 몇 가지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사진에도 보여드렸지만 그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몸의 부분이 절단이 된다던가 저렇게 이제 바다 쓰레기를 먹고 죽는 동물들에는 이제 거북이라든지 아니면 바다 생물 중에서는 이제 바다 사자와 같이 이런 동물들이 멸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동물들이 멸종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온도가 1도 상승했을 때 그냥 그 온도 때문에 멸종하는 걸까요? 온도뿐만이 아니라 저희 사람들이 버리는 이제 해양 쓰레기들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생활 하수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바닷물 오염과 동시에 이제 이런 동물들이 멸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네, 추가되는 이야기는 다음에 마무리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위험한 게 우리 기후나 기온이 온도가 상승되는 것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1도 상승한다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우리 생태계에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게 이제 지구온난화라든지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해치는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세제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설거지할 때 쓰는 물의 사용량을 줄이게 된다면 그런 작은 실천만으로는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이제 1도 높이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임요엘 학생입니다. 임요엘 학생 공유 준비되시면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엘 학생. 2페이지 더 앞으로. 네, 첫 페이지에서 시작하기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환경 문제와 탄소 중립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임요일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심각한 환경 문제 사례들을 먼저 볼 거고, 그 두 번째로 실생활 실천 방안을 얘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확산과 그것에 대한 오염으로 위안화 같은 그 시위를 그린피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의 한 호수에서 3개의 식수 샘플을 채취하여서 그것을 검사한 결과 3개 모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심각한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났고, 태평양에서는 산호들이 백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린피스가 여러 조사와 연구를 한 결과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이는 팜유가 인도네시아의 산림 파괴 원인이 된다고 말하였고, 이 산림 파괴 원인이 인도네시아의 산불에 대한 원인이 되어서 이로 인한 산불로 여러 사람들이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천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보온병 사용인데요. 이 보온병을 사용하게 되면은 500ml의 그 생수병을 1년에 260여 개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코백 사용입니다. 에코백을 사용하게 되면은 급하게 필요할 때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일일이 산다고 하면은 반대로 또 다른 쓰레기가 생길 수 있으니 그냥 모아두거나 여분의 에코백이 있다면 주변한테 선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적인 소비하기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친환경 행보를 체크리스트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체 세제보단 비누 형태 세제, 화학 재료보단 천연 재료 등을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은 기업의 생산 방식도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전제품들을 이용하고 냉난방의 온도를 조금씩 올리거나 낮춰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기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 거리보다 짧은 것들은 걷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요엘 학생이 제시하신 것은 그 산림을 훼손하고 산을 불태워서 개간하거나 개발했을 때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엘 학생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문제점이라고 요엘 학생이 잡은 것이 산림의 훼손에 대한 문제를 잡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뭐 나무를 심읍시다, 산림을 뭐 다시 복원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 이유 두 가지 하고 또 하나는 그럼 그 이유가 왜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근거까지 한번 우리 친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두 개 다는 못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일단 하나라도. 첫 번째로는 산사태와 홍수에 대한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제 나무의 뿌리가 이제 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반이 단단해져서 산사태에 인한 피해를 막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나무는 이제 물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을 흡수하는 양이 많아져서 물이 범람하는 경우를 또 예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근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나무를 심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고 나무를 심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환경이 보호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거는 나무를 심는다 이게 예, 아니라 환경을 예.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나무를 심는 것이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더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임요엘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김세훈 학생 준비되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됩니까? 네, 화면 보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보카도의 가면에 대해 발표하게 될 김세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보카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아보카도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열대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고 칼륨이 풍부하여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과일 아보카도에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아보카도의 가면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카도는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따라서 아보카도를 기르는데도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데요. 아보카도 하나를 완전히 기르려면 320리터가량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 농장 0.1제곱킬로미터당 10만 리터가량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보카도 농장 주변의 강이 마르게 되고 멕시코 국민들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아보카도의 상품성이 높아지면서 아보카도 농장들은 아보카도 농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에 있는 숲을 베어 농장을 확장하는데요. 이들에 의해 베어진 숲이 매년 여의도 면적의 3배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두 알이 우리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850g가량의 이산화탄소와 질소 화합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아보카도의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아보카도의 양은 1,500톤 정도였지만 2020년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아보카도의 양은 16,000톤으로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 명확한 해결 방법은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소비량을 줄일 뿐이지요. 소비량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아보카도를 많이 드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보카도의 환경 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보카도의 소비량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주변에도 아보카도를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께 아보카도의 환경 문제에 대해 알려드렸더니 아보카도를 드시는 양을 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찔립니다. 김세훈 학생, 저 아보카도 겁나 좋아하고요. 엄청 잘 먹거든요. 네, 이렇게 보니까 또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여기서 그냥 넌센스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세훈 학생의 이야기는 아보카도라는 기호식품이죠. 사실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아보카도를 안 먹는다고 해서 굶어 죽거나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보카도 소비량을 줄이고 전 세계인들이 아보카도를 안 먹어서 멕시코에서는 아보카도 생산을 하지 않게 될까? 라는 질문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또 그거에 관련된 농장주나 노동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전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2차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아마 세계적으로 다 아보카도를 먹지 말자 운동을 한다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은 그 상품과 관련된 사람들의 그 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텐데요.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 우리 세훈 학생은 극단적으로 극과 극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온 아주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자연 속에서의 과일이나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만 섭취를 하고 인위적으로 발생하고 인위적으로 기호식품이나 이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거가 비슷한 게 커피 농장의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생존과 관계없는 기호식품을 먹지 않고 우리가 생활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자연인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사는 것과 또 하나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발전을 이루면서 사는 것 중에서 세훈 학생이라면 편리한 거랑 기호식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 안에서 자연의 구성원의 하나의 생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 두 가지 생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지와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는 그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 아보카도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아보카도는 그러니까 다른 과일보다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많은 양의 물을 흡수를 합니다. 바나나보다는 약 30배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단지 아보카도의 소비를 줄이자고 할 뿐이지 아보카도를 완전히 먹지 않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를 적당히 먹자. 그러니까 아보카도가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보카도를 즐겨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미래의 지구를 생각해서라면은 2알 먹을 거 하나만 먹자. 한 달에 10번 사 먹을 거 5번만 사 먹자. 이런 느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도 비싸서 못 먹는 아보카도를 2번 먹을 거 1번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탈성장 정책이라는 게 있고, 그린 정책이란, 뉴 그린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탈성장 정책은 뭐냐면, 이렇게 아예 인간들의 성장과 개발과 발전을 멈추자예요. 여기서 멈추자. 자연스럽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뉴그린 정책은 뭐냐면 우리가 발전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으니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적당히 발전을 지속할 때 환경으로 되돌려주는 친환경적인 아니면은 다시 리사이클링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의 발전은 필요하다라는 2가지가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데 세훈 학생이 생각할 때 우리가 주제를 아보카도로 잡았으니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적당히 소비량을 줄여서 아보카도를 먹으면서도 그 멕시코 현장의 농장에서 발생하는 물 부족 문제라든지 그 주변 생태계가 변화하는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제가 자료를 제작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진짜 아보카도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무래도 적은 것보다는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듯이 확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 확장하는 걸 조금만 줄이고 숲을 좀 더 살린다면은 이게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보카도를 이제 수출하는 거는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입을 규제하는 것도 이게 같이 국가적으로 지구 환경을 네, 위해서 아보카도의 수입을 규제하자. 네, 수출하는 거는 뭐 그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건데 일단 수입을 규제하고 아보카도의 관세를 더 많이 많이 부과한다든지 매겨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 멕시코라는 지금도 국가 비싼데. 멕시코라는 국가 자체에서도 아보카도 생산량을 줄이고 멕시코 국민들이 발전할 수 있는 옥수수나 뭐 식량에 대신할 수 있는 밀이나 그런 거를 생산하도록 하면은 더 환경에 좋고 올바른 길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담으로 그렇게 해서 아보카도를 생산하는 농장주는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국가나 다른 국제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보카도의 생산량을 줄이고 수출량을 줄이는 그런 일을 벌인다면 그 경영주는 경영난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경영주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장을 확장하지 않아도 수익이 유지되거나 더 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방안일 텐데 그러려면 방법은 적게 생산해도 본인의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사 먹는 아보카도가 하나에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세운군 같으면 지구를 위해서 4,000원짜리 아보카도를 4만 원에 사 먹어라 라고 하면 본인의 기호를 위해서 그거를 사 먹을 생각이 있으세요? 제가 좀 이게 그 4만 원짜리 아보카도를 사 먹는 것이 지구 환경도 지키면서 아보카도 농장의 경영주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가치가 있다면 저는 못 사 먹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멕시코 아보카도 농장주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지급을 한다면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지 않을까요? 한쪽 지구가 이득을 본다면 농장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를 하든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포인트제를 하더라도 공장들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여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보카도 농장주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농장주들에게는 다른 이제
뭐 아보카도를 생산할 수 없는 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보카도 농장주들이 그 기존에 있던 밭을 이용하여 멕시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곡식을 기른다든지 그런 거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아보카도 농장주들의 손해를 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재밌는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제가 아보카도를 좋아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 질문을 조금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요.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서영 학생 아직 출석 안 하셨고요. 이윤지 학생 아직 출석 안 하셨고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정한솔 출석 안 하셨고요. 박재호 학생 이제 순서입니다. 박재호 학생은 공유 준비해 주시고 준비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준비해 주세요. 예, 공유 화면 보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박재호 학생 시작하십시오. 여보세요.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마스크 벗고 진행해 주세요. 벗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와 개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 발표하러 온 금천중학교 3학년 박재호입니다. 저는 환경을 위해 자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구는 사람들의 지나친 자원 개발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기후변화, 생물의 다양성 감소, 바다 산소화가 이미 진행되었고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지구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자원은 제조업 등에 쓰여 제일 먼저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석유가 가장 먼저 없어질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급한 자원 문제는 물입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는 반드시 물을 소비합니다. 물건의 종류마다 소비량이 다르지만 많은 양의 물을 소비하며 이런 물을 소비하는 것을 감춰진 소비라고 부릅니다. 곡식을 수확하고 빵 1kg 생산하는데 약 물 1000리터가 사용되며 우리가 흔히 먹는 초콜릿 1kg 생산에까지 약 물 17,196리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까지는 약 물 40만 리터를 소비합니다. 이러한 소비로 인해 아프리카와 같은 강수량이 적은 나라는 물이 더더욱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이 개인 모두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할 때에는 이 새로운 에너지가 개발할 때 안전한지 비용이 저렴한지 물을 많이 사용하는지 등을 따져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태양광 에너지나 수소 에너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업에서는 제품을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폐기 처리할 때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제품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물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물 소비량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물 부족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때 철저히 하고 안 쓰는 코드를 뽑아 전기를 아껴야 합니다. 또 절수 습관을 가져 수돗물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개인이 환경과 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재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 부족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질문을 드릴게요. 지구라는 지구계를 보면 하나의 폐쇄된 공간이에요. 지구 밖으로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물도 순환하는 것을 보면 대륙권 안에서 다시 비가 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대기권 밖으로 물이라는 분자가 도망가기에는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총량 보존의 법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구 내에 있는 전체 총 물의 양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왜 똑같은 양의 물이 지구 내에서 순환되고 있는데
물 부족 국가는 증가하는 걸까? 생각해 봤나요? 자, 그거에 대해서 재호 학생 생각이 궁금해요. 그게 물의 양은 똑같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물을 사용하면서 이 물이 오염돼서 사람이 물을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물 부족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물 부족이라는 게 전체 총량적인 물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하고 먹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사막화가 되고 있거나 다른 물 부족 국가들 다른 대륙에 있는 물 부족 국가들을 보면 그 흙탕물이라도 찾아서 몇 킬로미터를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여성분들이 물동을 메고 가서 그 물을 퍼오잖아요. 그래서 코이카에서는 그런 우물 파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우물을 파더라도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그들은 깨끗한 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물이라는 것 자체를 원하는 거죠. 물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지구 그게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가면서 사막화가 증가되고 이게 물이 없는 땅이 넓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구적으로 총량적으로 보면 물의 양은 동일한데 어느 나라는 막 물이 범람을 하고 홍수가 일고 뭐 난리가 나고 어느 나라는 점점점 물이 자꾸 빠져나가서 마치 밑 빠진 모래땅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물이 없어져서 그곳이 점점 사막화가 넓어지고 사람들은 더 물을 찾기 힘들어지고 더 깊이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그 기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와 같이 약간 그런 곳들은 그 강수량 자체가 그 다른 대륙에 비해서 적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물이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우리 위도에 따라서 그 대기의 기류와 기후와 물의 순환에 그 패턴이 있는데 그 지역의 위도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경도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기후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화돼서 비가 더 많이 안 오고 하는 이유를 환경과 연관지은다면 어떻게 환경과 연관지어서 기후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지구 온난화처럼 이 지구 자체의 온도가 올라서 그 자체 그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서 그래서 뭐 예전에 동일한 위도라고 하더라도 그 위도에서 겪었던 평균적인 온도와 다른 기후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김하울 학생 아직 출석 안 돼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최지원 학생 진행하고 김도윤 학생 하겠습니다. 최지원 학생 준비되시면 발표 진행해 주세요.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지원 학생 마이크 안 들려요. 마이크 켜세요. 최지원 학생 마이크 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문여자중학교 2학년 최지원입니다. 저의 주제는 기후불평등입니다. 2000년대 이후로부터 지구는 온난화가 심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기후불평등을 야기하는데요. 기후불평등이란 오늘날 기후변화 발생에 큰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들이 도리어 높은 환경위험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옆에 차트를 보시면 가난한 50%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량은 고작 7%밖에 되지 않지만 부유한 1%와 10%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량은 총 52%로 거의 2배나 가까이 달하는 에너지량을 더 소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불평등의 사례로는 투발루가 있는데요. 투발루는 총 9개의 섬으로 되어 있어 산업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기후변화 문제에 큰 책임이 없고 따라서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데요. 하지만 이 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점점 가라앉고 있으며 현재는 9개의 섬 중 2개의 섬이 이미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또한 농업 생산 감소량이 앞으로 최대 30%인 상황에서 2050년까지 식량 수요가 최대 9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는 5억 명의 소작농들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오늘 탄소 중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탄소의 배출량만큼 흡수하여 순수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만약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면 기후변화를 멈추고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지구의 수명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의 실패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가 더 높아진다면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산업화 이전보다 더 심해지고 복합적인 재해가 발생하고 생물들의 대규모 멸종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 그리고 불필요한 플러그 뽑기 등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원 학생이 이야기한 걸 보고 조금 마음이 아프고 공유가 공감이 같이 됐던 부분은 뭐냐면 불평등의 문제거든요. 개발 국가들은 에너지 소비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지구 환경과 에너지와 자원을 그들이 많이 쓰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섬나라나 오지나 다른 대륙에 있는 그 원시국가나 원시 상태로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면서 환경오염에 일조를 하거나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로 인한 피해가 그들에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기후가 변하는지도 모르고 변하는 기후에 피해를 보고 홍수를 입고 섬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최지원 학생이 투발루의 지도자다, 절대적인 지도자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지도자가 다른 나라들의 에너지 낭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가라앉고 있다,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고 환경에 피해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지도자로서 투발루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국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투발루의 지도자가 돼서 이야기를 해봐 줄까요? 제가 만약에 투발루의 지도자가 된다면은 일단은 이 사태가 다른 나라의 욕심 때문이란 거를 알아챘을 때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기보다도 일단 우리나라를 이제 좀 더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들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도록 노력을 한 다음에 그게 조금 진행이 되었을 때 다른 나라한테도 알려서 근데 그 전에 알리기도 하지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린 다음에 그래서 국제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어떻게든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지도자라면 그렇다면
투발루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섬이 가라앉고 있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수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섬 전체를 둘러싸든지 뭐 어떤 방법이나 이런 데서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고 환경 오염에 급속하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 국가들의 등급을 정해서 그 국가들에게 투발루가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 부담을 지운다고 했을 때, 그 에너지 발전 국가들이 그 비용 부담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에너지 차별화에 대한 더 많이 쓰고 있는 지구 에너지에 대한 비용을 쓰지 않음으로 피해를 받는 국가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을까? 보상을 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나 싫은데 안 줄 건데 그럼 그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국가들에게 그런 경제적 지원이나 그 복구 지원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좀 높은 사람들이 이러한 피해를 받고 있는 불평등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들한테 그렇게 도움을 줄 거라고 간단히 도움을 그렇게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들도 저는 그 사람들도 대충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근데 그거를 알고서도 이제 실천을 한다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 국가나 온실가스 배출을 일으키는 그 국가의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그 국가도 이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시민들의 힘은 그래도 꽤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네. 시민이 이제 우리 그 국가의 백성들이 조금 더 그걸 더 잘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더 잘 하고 있으면은 그 투발루의 문제도 해결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은 아니더라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경제적으로든 뭐로든 어쨌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그런 차별화된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고 우리는 이미 투발루라는 국가의 문제와 이런 에너지 사용에 대한 차별성에 대해서 뭐 균형적이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고 불평등하다는 거에서 우리는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인지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가에 살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활동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저 간단한 것이라도 그냥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나 자전거를 사용하기 그런 걸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캠페인 같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캠페인 같은 거는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환경에 관련된 캠페인을 많이 해가지고 하면은 그 국가도 조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잘 바라볼 것 같고 시민 그 위험 의식이 커져가지고 이제 우리한테도 피해가 오겠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일단은 우리들끼리는 플라스틱 버리기 뭐 그런 거나 시내 적정 온도 유지 그 정도만 일단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먼저 우리 투발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환경 캠페인이나 아니면은 1인 챌린지 있잖아요. 1인 SNS를 통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캠페인으로 벌여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첫 번째 진행하기로 했던 친구 준비되셨나요? 이제 우리 화면 보이나 볼까요?
도윤 학생이었죠? 아까 첫 번째 진행하려다 못했던 친구. 네, 준비됐습니다. 도윤 학생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벌의 멸종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발표할 금명중학교 3학년 김도윤입니다. 꿀벌은 꿀을 나르며 동시에 꽃가루를 꽃들에게 묻혀 수분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상의 식물 중 80%의 식물들의 수분을 담당하는 꿀벌들이 점점 줄어 생태계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과 2015년 4월 1일을 비교하면 꿀벌 수가 42.1%나 줄었다고 합니다. 꿀벌들이 죽어가자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과 일본은 로봇벌을 개발하였으나 역부족입니다. 꿀벌이 자꾸 죽거나 사라지는 이유를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와 유전자 조작 농작물, 단일작물 재배, 살충제 바다 사용 등으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유지되고 있는데 꿀벌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 꿀벌들에게 영향을 받는 식물, 초식동물, 육식동물까지 생존을 위협받습니다. 루돌프 스타이너와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하면 4년 안에 인류도 멸종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꿀벌은 인류의 생존에 차지하는 역할이 큽니다. 결국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 인간도 살 수 없게 됩니다. 꿀벌이 수분을 할 수 없어 농작물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식량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실제로 가수원을 운영하는 저의 할아버지는 봄이 오면 꿀벌들이 많이 죽어서 매일매일 직접 꽃가루를 묻혀 암꽃에 대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꿀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꿀벌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농민들은 화학비료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사를 짓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비자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구입하지 말고 친환경 농산물을 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꿀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와 농민, 소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멘트에서 꿀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행동이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꿀벌들이 더 이상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화학 비료를 쓰지 않도록 하게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그 화학 비료 때문에 죽는 꿀벌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가 화학비료와 농약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 이외에 꿀벌들이 사라지는 더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없을까요? 지구 온난화와 우리가 사용하면서 배출하는 가스나 지구 온난화로 되면서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꿀벌들이 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우리 동식물의
멸종하는 종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게 우리가 별 1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식물들에게 1도 차이는 어마어마하고 식물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또 꿀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걸로 들었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유전자 조작 농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전자 조작 농작물과 꿀벌의 멸종은 어떤 관계인 거죠? 기업들은 이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농작물을 빠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씨앗과 그 비료들을 팝니다. 그게 생산이 계속 돌아가지 않아갖고 결국엔 비료를 써야 하는데 그 비료가 이제 꿀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비료. 비료가 꿀벌들을 죽게 만든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마지막 순서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유전자 조작 농작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종자 자체를 유전자를 조작해서 화학실에서 만들고 하면서 또 개화 시기도 달라서 꿀벌하고는 꿀벌에 의해서 이렇게 수분되는 것보다는 그 시기가 맞지 않는 거죠. 수분 시기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는 지구 온도의 변화고 지구 환경의 변화고 그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를 더 드린다면 궁금해서 그래요. 스텝을 좀 알고 싶어요. 스텝. 뭐냐면 꿀벌이 멸종하면 4년 후 인류도 멸종할 것이다. 라는 학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꿀벌이 멸종했다면 이라는 걸 가정을 하고요. 꿀벌이 멸종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서 마지막에는 인류가 멸종할 것이다. 라고 이 중간 스텝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그 과정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PPT에서 한 것처럼 생태계는 먹이 사슬로 운영되기 때문에 꿀벌들이 이제 수분을 하지 않으면은 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매를 먹고 자라는 동식물들은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지면서 그 동물들이 1차적으로 멸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물이나 동식물들이 없어지면 저희 인간들도 먹을 것들이 당연히 사라지니까 멸종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행사를 마치는 걸로 하는데 마지막 정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중에 하나. 아까 발표한 친구 중에 그 바다거북이 이야기한 친구 있었죠. 바다거북이 그림, 사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바닷물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생물이 멸종한다. 멸종하는 생물이 늘어난다라는 걸로 했을 때 왜 그런가라는 거를 어떤 동물들이 먼저 멸종을 할까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알고 계시고 추가를 한다면 내년도에 여러분이 주제 포커스를 좀 바꿔서 단순하게 동물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전체를 보면 돌아갈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다 생태계도 우리 육상 생태계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생태계가 식물이죠. 그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바닷속의 식물 조류들이 있어요. 다시마, 미역, 뭐 이런 바닷속의 풀들. 그 다음에 플랑크톤들도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1도 상승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식물성 플랑크톤과 식물들이에요. 바닷속의 풀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들 속에서 이것들을 먹이 활동으로 하거나 자기의 주거지로 활동을 하거나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거나 해야 되는 그 미역과 다시마나 해양 조류들이나 이런 풀들이 죽는 거예요. 먼저 죽어요. 가장 큰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은 이런 식물과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들이 먼저 죽기 때문에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이를 얻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2차 소비자들이 멸종을 받게 되고, 2차 소비자의 멸종은 그대로 시너지 효과가 나서 2차, 3차 소비자까지 연결이 되면서 더 많은 생물종들의 멸종이 점점점 빠른 속도로 가속화된다라는 게 기존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출 때 대부분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바다 동물들의 사진, 그 다음에 쓰레기에 뒤덮인 사진으로 그들이 죽어서 바다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한테 보이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거. 바다 속의 문제.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은 이미 바닷속에 플라스틱이 분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분해가 돼요. 오래 걸려서. 분해가 되면 이것들이 어떻게 분해가 된다는 건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아주 작아져서. 결국은 이게 우리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이걸 막을 방법과 이거를 다시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여러분들한테 이 주제 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면은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교 논문 쓸 때까지도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오늘 이게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회를 메타버스로 진행한 거는 올해가 처음인데 이런 시국이 빨리 끝나서 우리 친구들을 정말 현장에서 만나서 그때 그 친구구나 이러고 인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행사에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행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